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양대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정책을 안보 이슈와 연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하여 새롭게 굴기하고 남중국해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샤프 파워로 등장하는 조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봉쇄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 등으로 중국이 아파할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핵 문제 역시 이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의 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경우에 무역으로 보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갑자기 대화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최대 압박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북한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판도를 놓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미중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은 먼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분쟁이 전개됐는데, 오정근 교수님이 먼저 그동안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은 해마다 약 7천억 불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약 7천억 정도 적자 중에서 중국에서 나는 적자가 약 3,50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이 대중 적자를 해소하지 않고는 미국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공언하기를 이 중국의 대미 무역은 불공정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35%의 관세를 물리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금년 3월 달에 약 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려서 약 500억 달러의 관세를 물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미 서명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저런 그 500억 달러의 관세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제조 2025라고 그래서 중국이 그야말로 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예컨대 그 첨단 제품들인데, 그 첨단 제품들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은 다시 트럼프의 선거에 가장 밀접한 트럼프의 표받친 그 농업지역, 그래서 네. 콩이라든지 감자 같은 데에서 약 다시 또 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해서 그야말로 일전일퇴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서 이번 달 초에 4월 7일에 다시 1,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라고 행정 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도 그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한편으로 물 밑에서 지금 한국에서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미중 통상 전쟁의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물밑 타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서로 지금 구조적으로 미국은 3,500억 달러가 나고 있는 대중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중국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지었는데 가동률이 약 한 50~6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중국도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긴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어 상박에 지금 그렇게. 일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7천억 불 중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가 3,500억 불이라면 50%에 해당되는데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2025 핵심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기술, 산업로봇, 통신장비, 반도체,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그리고 발광 바이오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2025의 핵심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감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경제 중심 국가가 되는 데 대해서 미국의 견제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 전략하고 아주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50%가 중국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의 그 국제 경제 전략은 비교 우위가 좀 없는 제조업은 수입하고 예. 그 대신에 서비스하고 금융산업,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수출해서 미국의 국부의 유출을 막는 것이 이제 미국의 원래 전략이었는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전략을 이제 파악하고는 제조업은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부를 미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반면에 이제 서비스하고 그 금융 자본시장은 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국부의 유출을 막는 이런 전략으로 중국은 대응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부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중국은 이제 G2로 부상하게 되고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의 부활을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네. 제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서비스와 금융 산업에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조업의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제 고용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 미국의 전략하고 이번에 무역 분쟁이 또 연결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중국의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첨단 산업에 대해서 네. 중국이 이제 비교 우위를 자꾸 가지려고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지금은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중국이 이제 이런 그 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질 때 상당히 미국의 그 헤게모니하고 연결이 네.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어떤 미래 전략으로서 네. 중국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 김정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조업 분야의 상품은 수입하고 대신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의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수출한 것이 항공 우주 관련 특히 그 뭐 보잉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하고 또 최첨단 통신 장비 이런 것도 다 의료기기 또 바이오 신약 이런 것도 다 수출품인데 중국의 2025가 바로 이 그나마 미국이 갖고 있던 최첨단 제조업에 대한 것을 겨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던 이 경쟁 우위 산업을 지키겠다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이 반도체 경우에는 함부로 한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그 수입 제한을 한다든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절대 우위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삼성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개하라.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국가의 그 안위와 직결되는 그런 그 기밀에 해당되는데 이걸 단순히 어떤 노동 문제 해결로 해서 되는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겪게 될 여러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무역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 전략이 없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거. 이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엔진이 한 10여 개국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우리가 일본서 배워온 건데 각고의 노력 끝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핵심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미국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고 하냐면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코대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잘 가지도 않고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중국을 와서 방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시진핑이 삼성 반도체에 있는 평택 공장을 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네, 방문해서 제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좀 지어다오 했습니다. 그 결과 지어진 것이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에 삼성 반도체를 짓게 되고 그 시안은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는 정말 삼성노라는 이름도 붙여주면서 네. 대대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중국인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걸 노린 거고요. 그 정도로 중국이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5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그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의 그야말로 고유의 첨단 기술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걸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 전략 이거 그냥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네. 쉽게 얘기하면 오직 그냥 삼성 죽이기 전략 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분들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고익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인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이게 지금 미국은 말이죠. 미국의 그 지적 재산권을 중국이 도용하고 있다. 한 걸 조사를 해가지고 약 300억 달러에 연간 300억 달러 상당하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달러 상당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강력한 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네. 우리의 정말 엄청나게 이 반도체는 1980년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정도만 갖게 된 엄청난 기술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공개한다고 하는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의 그 인식 수준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국가 전략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진행되는 무역 분쟁을 보니까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이해를 해서 원래 그 의회에 로비를 할 때 그 나라의 무역 관계에 굉장히 그 매파 말하자면 그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수입 제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의원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접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 양쪽 동서해안이 아닌 이른바 중부 지역에 미국으로는 거기를 레드 에리어라고 그러죠. 공화당의 색깔인 거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겨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라 어떤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의 싸움과는 달리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한 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공격 대 공격보다는 이 협상 쪽으로 다시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그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조금 허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그 타협점을 모색하는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 굉장히 큰 나라고 이 인구도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중국은 뭐 전략에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을 또 지배하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 국제 경제 전략도 굉장히 그동안에 잘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의 인구의 그 GDP를 1인당 GDP를 이렇게 그 단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그 국가 경제 전략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걸 성공시켜 가지고 G2의 반열에 지금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무역 그 분쟁에서 중국이 쓰고 있는 전략을 봐도 굉장히 그 현명한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그 과정을 보면은 중국은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그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그 시진핑의 그 발언을 보더라도 무역 분쟁으로 가지 않고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또 거기에 대해서 한 1,000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줄여준다면은 중국이 그러면은 관세를 그렇게 매기지 않겠다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끝내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G2 큰 세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당분간은 무역 분쟁을 서로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협상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한 1,0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좀 줄여달라 하는 것과 또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 하는 그런 사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굉장히 장기 전략을 세우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정치 체제도 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정치 체제를 집권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미국은 이제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협상은 하지만은 중국이 과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해가지고 국부를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유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어떤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쪽에서 약간 그 협상의 우위를 가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장기 전략 면에서 매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4년마다 전략이 바뀌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협상 전략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재미있는 지적이신데요. 이번 무역 분쟁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종근 교수님 다 말씀을 해주신 바로 미국이 기술대국 그리고 지식대국으로서 중국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하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우위를 손상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이거는 중국이 현재 미국의 GDP 1위 자리를 초월하겠다고 책정한 해가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와 같이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결국은 지식산업을 놓고서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와 같은 어떤 지식 재산 또는 지적 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그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을 많이 도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를 보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清华대학이나 베이징 대학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이 가장 어디로 많이 가느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요. 예. 그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뭐 벤처 스타트업을 하나 창업을 합니다. 창업해서 아주 잘 되면은 그 실리콘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 피인수 합병에 대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컨대 한 10명이 도전하면 한 8명은 실패를 하게 돼요. 네. 그 8명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돌아와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바로 실리콘밸리 창업 시스템과 똑같은 창업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정부에서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베이징 가면 중간촌이라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줍니다. 네. 그것이 전부 다 미국에서 배워온 기술들을 가지고 중국에서 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각은 뭐냐면 그래서 거의 중국이 최근에 그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예. 중국 생각은 그래서 미국 생각은 이것들이 전부 다 미국이 발명해둔 기술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그 기술들이 전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놔둘 경우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쟁취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똑같은 기술이라면 인건비가 뭐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중국이 더 우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은 이제 미국은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그것을 지적재산권 침해로 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이슈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清华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가서 기술을 배워온 중국 청년이 심천에서 요즘 뭐 심천이나 상해에서 창업을 합니다. 창업했을 경우에 그 기술을 어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와 보니까 중국 스스로가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전히 없앴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IT 분야에 관한 기술 규제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무조건 누가 창업한다 그러면 사전 허가 해주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알리바바 그룹이 창업한 마이뱅크라고 있어요. 예. 인터넷 은행이죠. 네. 모바일 뱅킹. 거기에서는 빅데이터를 10만 개를 씁니다. 누가 네. 신청을 하면은 대출 신청하면은 10만 개의 데이터를 써서 인공지능으로 바로 심사 분석을 하는데 3분 이내에 심사 분석을 다 끝내서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네. 시스템하고 네. 세계 가장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완전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일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에 가고 있고요. 네. 한 가지 중국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외환보유가 한 3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외채도 한 1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시장을 개방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은 중국에 있는 외환보유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세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가 문제가 되겠죠.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중국이 한 가지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예. 미국 여러 가지 압력이나 여건 변화를 실패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서 금융시장을 개방은 해야 되는데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수뇌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위안화의 국제화는 저희가 하고 있던 한국미래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그 사실을 그 토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가 상당한 무역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중국처럼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어떻게 위안화를 풀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풀어가지고 기축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산업 발전 정책과 금융 정책 자체가 위안화를 정말 국제화하려면 기축 통화로 만들려면 그 자체가 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오정근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문제로 오는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데이터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도한 데이터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서서 우리도 중국이 하고 있는 정부 형태는 매우 권위주의적이지만 그러나 실제 경제 면에 있어서는 대폭 규제를 없애는 그런 커다란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될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암담합니다. 다만 미국의 이 시장에 대해서 중국이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정말 미국과 현 상태에서 완전한 굴기를 이루기 전인 현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한다면 내수 부양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생각. 중국도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다 또 공산주의 체제 국가나 전부 다 경제가 잘 돼야지 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중국의 그 시진핑 그 수상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나라 경제를 잘 되게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에 의해서 그 이때까지 국부를 이렇게 창출해 왔고 오는 그 중상주의 정책을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미국과의 통상 압력이라든지 환율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은 내수를 좀 더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는 대외 의존도를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출에 의한 것보다 내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신창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그 분쟁에서 약간 양보를 하는 이런 그 제스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또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이런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보임으로써 카드를 내보임으로써 그 미국의 무역 분쟁을 좀 무마하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수만으로는 그 중국의 그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수출에 의한 그 성장 전략을 지속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미 또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 여파가 한국에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오정근 교수님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로부터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꿔라라고 이제 미국이 한다는데 사실은 삼성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 우위 때문에 삼성 반도체를 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제 현재 그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 모바일 폰입니다. 예. 그 삼성 반도체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것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D램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수출이 많이 됐죠. 네. 근데 그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삼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인텔도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미국으로 수입선을 바꾸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중국도 미국과 모종의 타협을 모색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더 한국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상당 부분 절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엄격한 관리 변동 환율을 쓰고 있어요. 거의 고정 환율과 다름없는 정도로 엄격한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최근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한국 정부에서 발표를 안 했다가 미국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간에 환율 협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화 절상이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제2의 플라자 협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일본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위안화 절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미국의 압력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현재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외채를 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었거든요. 네.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어서 지금 공장들이 놀고 있는 공장의 절반이에요. 네. 한 50% 정도밖에 가동률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출해야 가동률이 올라가서 물건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아시아 영내의 국가들이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이번에 사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중국의 내부 입장이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가 떨어진 제조업의 상품을 어딘가 수출해야 되는데 그 수출을 중국 제품을 수입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은 구매력도 높고 소득도 좀 높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철강 문제가 바로 불거진 거죠. 현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게 미국의 쿼타도 있지만은 중저가 기술 철강 제품은 중국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산이 싸게 들어오면서 한국 중저가 철강 제품이 다 그렇고 조선업도 지금 중저가 조선업들 특히 수리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밀려서 거의 완전히 괴멸 상태까지 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대미 수출이 제한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대한 수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서너 가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거. 또 중국이 미국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양보의 미국의 양보하는 대신에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더 많은 수출을 요구하고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완전히 한국 실패한 협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그런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미중 통상 전쟁 속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이미 환율 협상이나 아까 얘기한 철강이나 중국산 농산물이다 뭐 등등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뭐 조선업 구조조정, 철강 구조조정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상 중국은
사드 보복을 통해서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 그리고 개방의 그 원칙에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는 밖으로 내는 선전과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방금 오정근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장기적 국가 전략에 입각해서 우리의 산업 정책 그리고 우리의 무역 정책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주적인 이 외교를 펼쳐가야 하는데 그러한 이 삼박자가 우리에게는 결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미국 전략에서 무역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을 한편으로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이 점이 이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졌고 또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 해결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럴 때 결국은 미국의 통상 정책은 세계적으로 볼 때 신냉전의 도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구한말의 청, 러, 일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19세기에 그 불행했던 시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은데요.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이걸 생각할 때 19세기 상황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은 우리 경제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해서 그걸 조립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다가 완성품을 수출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도 우리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 수출의 한 26%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 분쟁과 환율 협상은 항상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도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이나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환율 부분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상황이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런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조선 말 시대에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결국 그 대륙 세력과 해상 세력에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큰 그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산업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전략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또는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는 투키디데스 트랩이죠. 아주 매우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세계 1위 국가가
2위 국가의 추격을 받을 때 그 해결책은 주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2위 국가인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으면서 세계에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예를 든다면 흔히들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기 전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 항로를 놓고 상당한 경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그 항로를 포기하고 조선 반도까지만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만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다 철군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라카 해협의 요충인 싱가포르를 점령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운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백악관에 이 무역과 산업정책 보좌관 내지는 미국식의 그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터 나바로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로 저술 활동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등의 세계적인 헤게모니 전쟁의 한 축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가 쓴 칼럼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 중이 한편이 되고 미일이 한편이 되어서 벌이는 전쟁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에서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미중 무역 분쟁과 우리의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두 분 전문가님들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